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한 몇 개월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교재로 해서 몇 개월간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미 그 10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다 마치고 이제 일종의 학술적인 파티죠, 오늘. 쫑파티인데요. 쫑파티인데 이런 식으로 토론회식으로 오늘 쫑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한 내용과 그리고 현재 그 촛불혁명의 어떤 상황, 그리고 또 다가올 총선의 의미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 좀 여러 가지 제가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좀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먼저 제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건 이제 저희가 공부한 조국의 벚꽃전 산책 그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참가자들 특히 오늘 패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 안 하시고 그냥 박수 치시면 됩니다. 에, 사실은 이제 엄청 바쁘신데 김민웅 교수님 우리 맨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도 그때 대전인가 어디 그 강연 갔다 오시면서 우리 시작하는 공부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 축하 말씀도 하셨고, 예, 그러셨죠.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패널로 참여하실, 고영진 교수님, 예, 한국사 전공인 고영진 교수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고영진 교수님은, 어, 그 서울대 다니면서 탈반 활동을 했어요. 탈반. 저 탈반 회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민주화운동 하면서 강제징집당하고 지금 5.18 혹은 민주화운동 지금 무공자로 알고 있습니다. 의병장 고경명 장군의 직계 후손입니다. 예, 예. 아무튼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 연구자이시고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노현 교수님 이제 곧 들어오실 텐데 들어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행동에 지금 고문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주로 광주에서 많이 들어오셨지만 아마 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분이 워싱턴에서 항상 접속을 하셨던 그 사라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들어오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얼굴을 지금 보여주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토론은 저희가 그동안에 공부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의 어떤 공부 내용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어, 그리고, 어, 제 발표문, 제가 이미 올려놓은 발표문, 그것을 짧게 좀 얘기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혹시 그 정은주 선생님, 그동안에 이제 가장 네. 열심히 참여한 분 중에 하나인데 이 책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던 소감이든 뭐 혹은 뭐 다른 얘기도 좋습니다만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
사실은, 어, 광로영 교수님께서 들어오신다 하셔가지고, 좀 그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와서 그 관련해서 질문만 좀 가져왔는데, 음, 어, 그냥, 사실은 10개 장을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2주에 한 번이지만 굉장히 빨리 돌아온다는 느낌 받았고, 이제 제가 10개 장 중에 2개 장을 발표를 했는데, 어, 우선 발표를 하면 공부가 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이 공부도 되고, 그 주제에 조금 더 밀착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좋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10장이나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렇게 끌어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중간중간에 하고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10장을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나름 뿌듯하고, 또 다음 공부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맙습니다. 책 안에 있는 내용이야 다른 많은 분들께서 의견 나눠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이재희 선생님, 그, 한 장 아마 발표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발표하신 그 부분을 뭐, 잠깐 다시 언급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 네, 제가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네, 네, 제가 몽테스키에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 권력 분립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몽테스키의 거부정신 부분들이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읽어봐도, 참 시사하는 바가 많고, 특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은,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참 아직은 상당히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 민주주의가 확립이 된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뭐, 저도 이제 짧게, 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물론 이제 학교에서 뭐 논문 쓰고 그런 과정에서 읽어본 책들이 많고, 그렇지만 이 책을 공부하면서 다시금 읽어보고 그랬는데, 또 완전히 또 촛불혁명이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일단은 일기 촛불혁명이 어떻게 보면 좌절이라고 할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각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제1장을 장자크 루소로 배치한 것이, 이게 시대 순으로 볼 때 루소는 몽테스키에나 로크보다 더 아마 후대든가, 우리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의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그 루소를 읽으면서 루소가 그 데이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데이제로 뽑힌 대표자들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체제 혹은 나라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리고 그래서 루소의 민주주의론을 그 인민주권론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사하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루소가 이제 그 뭡니까, 프랑스에서 저 스위스로 이주한 프랑스의 개신교도 위그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루소는 이제 귀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소의 그 평등을 강조하는 사상, 이런 것도 지금 우리 한국 민주주의라든가 현대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몽테스키에도 권력 분립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 지금 사실은
이, 이 윤석열은 이 권력 분립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몽테스키의 사상도 정말 중요하고 또 로크의 이제 저항권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베카리아의 사상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혹은 이 정치검찰 일당 이 사람들은 이러한 그 법고전의 주요 사상들을 제대로 읽거나 보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읽은 사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사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저 김민웅 교수님, 뭐 한 말씀 이 우리가 공부했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다 이제 그 인민 자체가 주권자라는 것, 네, 그 왕권이 아닌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대의제의 기만성을 폭로했다는 점. 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저항권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로크를 가리킬 때 합의 동의에 기초한 정부, 시민정부론만 강조를 하고 네, 그것이 갖고 있는 저항권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루소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평등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는 논지를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내놓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촛불 혁명이 어떤 가치와 연결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잠시 토론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조선의 역사와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의 정치 담론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냐는 건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우리 조선의 역사도 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정치사가 있고 그 정치사의 내면에 우리가 오늘의 정치적 지혜로 길어 올려야 될 바가 무궁무진하다. 이런 점도 함께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조선의 역사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뭐 오늘 이 문제가 조선의 역사와 그러니까 말기에 우리 선조들이 동학 사상이라든가 혹은 뭐 증상이라든가 혹은 이제 실학 사상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꿈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토론할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저는 요새 굉장히 우리가 단지 그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만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을 물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의 선조들이 고민했던 조선 말기 이 속에서 아무튼 그 사상들을 제대로 음미하고 돌아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뒤늦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공감하는 바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이제 그 사회계약론을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은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사회계약론의 그 전체 내용이고 이 사상가들의 고민들이었는데 지금 우리도 바로 그러니까 아까 김민웅 교수님 말씀하신 그 조선 말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개벽 사상 이런 것들도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지금 저는 이제 발표문에서 촛불 체제를 좀 언급을 했는데 87년 체제가 사실상 윤석열을 거치면서 이게 이미 많이 그 손상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지금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광노현 교수님 왜 안 들어오시지? 잠깐만, 자, 일단은 제가 얼른 전화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오늘 광노현 교수님 꼭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 들어오시겠다고 해요. 김민웅 교수님, 제가 얼른 광노현 교수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했는데 지금 아, 전화가 꺼져 있어서 좀 다른 다른 분, 사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우리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까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가, 화면을,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발표, 그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네. 예. 저희들은 보입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어, 자, 음, 이제 촛불 행동에서 촛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평과 성명을 몇 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촛불 체제가 어떤 체제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이론적 학문적 논의는 에, 국내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김민웅 교수님이 저한테 그것을 한번 기초를 좀 잡아보면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다듬어 보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을 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촛불혁명의 중심 가치가 바로 이런 자주민주, 생명평화, 복지정의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어떤 제도와 구조의 기초로서 헌정체제가 촛불체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촛불체제는 지금 바로 굉장히 중요한 뭐 환경, 뭐 생명,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점에서 지구적 대전환의 시기에 이 지구적 대전환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구적 대전환을 선도할 에, 사회적 사회 대개혁의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분단 체제와 87년 체제는 아시다시피 백낙천 선생 특히 분단 체제는 이제 백낙천 선생님 수십 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지금 얄타 체제와 샌프란시스코 얄타 회담과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미국이 주도한 2차 대전 이후에 종전 이후에 세계 상황을 규정한 거였는데, 결국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분단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분단 체제는 바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87년 체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화된 이후에 지금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헌법 체계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문민 통치로 전환점이고 지금 상황. 근데 이 87년 체제가 성립하면서 이제 한국의 보수 세력이 독재를 계승한 세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재의 잠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민주화 세력 사이에 힘의 균형이 형성됐고, 아무튼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민주주의가 진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왔고 또 분단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중이 아주 끈질기게 싸운 덕분에 87년 체제라고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가
한국 민중의 저력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도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런 87년 체제에는 기본적으로 냉전의 이완기에 성립을 했고 이게 타협의 산물이다 보니까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물론 평화적인 어떤 변혁 운동, 민중은 많이 희생됐죠. 4.19 때도 수백 명의 민중이 돌아가셨고 5.18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6월항쟁 전후에 많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됐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화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지만 그래서 또 높이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그런 평화적 성격의 변혁 투쟁이 이 지배 카르텔의 내성을 길러주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87년 체제는 결국 자주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분단 체제를 청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정했고 오늘날 이 불안정을 파고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저는 성립을 했고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지금 우리 촛불행동에서는 이제 자주독립을 굉장히 그 촛불혁명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아주 중요한 슬로건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 자주성의 확립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87년 체제가 아까 뭐 사회계약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니 조국의 복고전 산책의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이제 87년 체제가 대의제를 정착시켰고 정치 권력의 선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지방자치제도 실시하긴 했지만 87년 체제가 근본적으로 대의제의 어떤 본질적 한계, 선거제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과 내실화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87년 체제에서 양당제가 고착됐고, 특히 이 양당제의 이 고착 문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저는 대립적 의존 구조라고 하는 말을 제가 2010년부터 제가 썼었거든요. 2010년부터 개인적으로 제가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조선대 교수 강의실에서 당시 뭐 박구영 교수하고 요새 박구영 교수 엄청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그리고 김성재 교수, 조대 신박과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 했던 앞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대립적 의존 구조가 한국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정치 개혁과 민주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대중은 이 과정에서 이 중앙 권력, 중앙 정치 권력 확보를 위한 대립에 동원되는 항상 객체로,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립적 의존 구조에 따른 적대적 공생관계의 정치가 신생 정치 세력의 등장을 차단하거나 정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또 지역 정치의 타락과 부패,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 지역 정치의 개혁은 저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의 설령 퇴진이 혹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민주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 뭐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문화적 헤게모니는 이것은 이제 그람시의 이론을 좀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세력이 사실은 수차례 87년 체제 성립 이후 비로소 집권을 하긴 했지만 예, 사회문화적 헤게모니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일제부터 문화적 헤게모니는 전혀 지배 세력이 확고하게 에, 그것을 행사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 거의 공고해졌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래서 이제 언론과 교육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정말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큰 지금 한계에 발전하기 어려운 지금 한계가 바로 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거. 예.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비판적 지식인 사회가 지금 해체돼 버리고 특히 저는 이번에 교사 노조 그 교사들이 수십만 명씩 모여서 시위를 하면서도 이 바로 교사 집단 자체가 굉장히 탈정치화돼 버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 사회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관료제 타락 문제,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사법 관료들 문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특히 이 사법 관료들, 저는 검사 판사가 사법 관료라고 보고요. 이들이 지금 한국의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을 지탱시키는 핵심 축이고, 그래서 당장은 이 검찰 집단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부패 특권 동맹 카르텔이 지금 형성돼 있다. 이것이 이제 사회 양극화, 지역 붕괴, 이런 문제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87년 체제, 그러니까 일기 촛불혁명, 뭐 우리 촛불행동 결성 초기에 이제 그 김민웅 교수님이 여러 번 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일기 촛불혁명을 김종엽 교수가 아주 선명하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일기 촛불혁명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87년 체제, 손상된 87년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보수적인 혁명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일기 촛불혁명이 사실상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저는 많은 지금 어떤 실패했다고 보고요. 2기 촛불혁명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1기 촛불혁명의 실패의 지점에서 재점화했는데 저는 2기 촛불혁명의 목표는 저는 촛불 체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는데 현재 윤석열의 목표는 여기 뭐 썼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검찰 독재 체제 구축이고 그래서 뭐 정적 성향 이런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단계를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당 만들기, 뭐 장기 집권, 그 과정의 사법.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제 이런 촛불 체제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고 한국 사회의 새반짝이를 할 거냐. 마치 사회계약론이 앙시앙 레짐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체제에 대한 그 논의인 것처럼 어떻게 그래서 그런 촛불 체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 모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대전환에 참여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저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되고 민주주의와 정의, 복지 이런 복지 평등의 가치를 전환할
그런 새로운 헌법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주권민주주의 체제. 그래서 뭐 그와 연관된 주권혁명을 가능케 하는 여러 제도와 그리고 이제 교육과 문화적 헤게모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패한 특권동맹 카르텔 해체를 위한 어떤 연대 혹은 지역균형 그를 위한 재헌국회 그러니까 재헌국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노현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헌국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법적으로 과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 그러셔서 오늘 들어와서 말씀을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들으시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기 촛불혁명의 목표가 윤석열 퇴진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내년 총선에서 촛불체제를 건설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고요. 아, 그 고영진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네. 이 세미나, 그러니까 이 학습이 사실 법고전 산책이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예, 예, 예. 사실 제 전공은 조선시대 예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지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에 의한 통치가 있고, 이제 하나는 법에 의한 통치인데, 동아시아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예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사회이고, 중세 사회, 그러니까 고려나 이제 조선에서는 예치와 법치가 같이 이렇게 에, 혼합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사회인데, 사실 조선시대는 법치보다는 예치가 더 우선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근대에 와서 이제 법치, 서양과 같이 이제 법치 사회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처벌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보시다시피 휘두르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가 서당에서 스승이 자기는 바람풍 하면서 학생들한테 바람풍이라고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내로남불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로남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예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강제적인 요소가 아니고 결국 솔선수범이 있어야지만 예치가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상식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근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너무 세상 자체가 법이 돼버려서 우리가 법의 노예가 지금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죠. 응? 그래서 오늘도 어제 지금 판사 한 사람이 김영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해도 결국은 그게 전체 그 정치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아주 판사가 신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법 엘리트들이죠. 사실은 전부 미국의 대통령들도 로우스쿨 출신들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지금 그 국회에도 제일 많은 직업군이 판검사들, 변호사들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현대가 법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법에 의한 그런 운영이 과연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는 그런 좀 입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이 촛불혁명의 이제 이런, 그러니까 87 체제의 어떻게 보면은 한계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사실 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개혁 세력들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혁 세력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보수화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촛불 체제 때 20, 30대에 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자기의 그런 삶이나 기득권에 그렇게 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순수성을 갖다 유지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 나이를 먹어서 40, 50, 60이 되면은 자기 식구들도 부양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보수화 될 수뿐이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 역사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결국 뭐 50년, 100년 지나면 보수화되었고 또 다른 세력이 생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보수화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보수화라는 게 결국 자본주의화랑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야흐로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그 보수화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저는 사실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수혈이 돼야 되는데, 왜 과거에는 뭐 우리 보통 얘기했다시피 뭐 386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혈이 됐지만은 지금은 그게 이제 결국 끊긴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3, 40대, 50대보다 지금 20, 30대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보수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난감한 문제에 이제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이 87 체제뿐만 아니라 이 근대 민주주의 이 체제에서의 가장 우리가 이제 폐해라기보다는 이제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는 권력의 분산에 사실 실패를 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과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집중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진보건 뭐 보수건 간에 어쨌든 권력 자체가 집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해지면 거의 대부분이 100% 독재화될 수뿐이 없는 것이야. 그거는 뭐 진보건 뭐 보수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력을 분산시키지를 않으면은 어떤 것도 그건 제대로 민주주의는 제대로 행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영삼이 하나회를 갖다가 박살낸 것처럼 이 검찰 윤석열 사단 이 검찰 이 하나회를 박살내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는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검찰 과거 권력이 바뀌던 어쨌든지 간에 이 검찰을 과거에 김영삼이 하나에 박살내듯이 그런 식으로 박살내지 않으면은, 그리고 앞으로 절대 권력이 생겨나지 않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어떤 세력이든지
권력을 집중하는 그런 그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조금 권력을 짧게, 예, 분산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네. 하나는 결국 언론의 상업화를 막지 못하면은 결국 아까 뭐 조선시대 김민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가 그래도 500년을 가고 자기 정화까지 거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언론이거든요. 제 책에서도 썼지만 비판적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그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언관들이란 말이죠. 언관들, 간관들이란, 오늘날 언론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뭐 오늘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상업화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도대체 제대로 된 언론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될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체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촛불혁명이 내세우는 것이 진짜 사회 대개이고 시대 재전환이면은 이것은 지금의 민주당은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보수보다 조금 나은 그런 정당이지, 이런 사회 대개혁을 추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밖에서 추동을 해야죠. 밖에서 그런 세력들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범진보 세력이죠. 근데 진보 세력도 뭐 여러 가지 그 칼라들이 있지만, 뭐 지금 정의당처럼 완전히 진보도 정의당처럼 지금 완전히 보수화된 그 권력화된 그런 정당, 그것을 추구하는 정당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새로운 진보적인 그런 그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해서 이 보수화된 민주당을 계속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회 대개혁의 어느 하나도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재헌의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헌의회, 재헌국회가 나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재헌국회가 사실은 저는 앞으로의 우리 그 국회의 롤 모델이 돼야 된다고요. 재헌국회가 보니까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조선의 상균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었고, 그게 바로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회 대개혁의 그런 그 지향점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상권 분립이 제대로, 그리고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게 무슨 뭐예요? 뭐 이상한 무슨 뭐죠? 외교는 뭐 대통령이 하고 뭐 내연은 수상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원 집정부죠. 예, 국회가 그런 그 명실상부한 그런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그런 재헌국회, 그리고 그런 개혁적인 삼균주의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재헌국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여러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 어, 뭐, 고영진 선생님 여러 말씀 하셨는데, 예치와 법치. 예치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일종의 법치 비슷한, 그러니까 도덕에 기반한 정치, 뭐 그런 걸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지만은, 예, 오늘날로 따지면은 관습법에 가까운 것이죠. 아, 관습법. 그렇군요. 어? 관습법.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이 법치가 지금 광명 선생님 뭐 계시지만은, 네, 네, 네. 영미법적인 관습법적인 전통과 독일, 음, 일본 계통의 음, 성문법적인 그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성문법적인 전통보다는 관습법적인 법치라고 할 때는 관습법적인 전통이 음, 오히려 그게 더 음, 사회를 운영하는데 네. 합리적이고 그렇다. 그런 음. 생각이 든다는 소리죠. 네,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20, 30대의 보수와 지금 그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보수화돼 있다. 저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진보 개혁 세력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그 문제하고 직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론 상업화도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헌국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 주장도 저는 뭐 역시 공감하고요. 그 혹시 이런 뭐 고영진 선생님 의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김민웅 교수님 뭐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광준 선생님 들어오셨으니까는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첫째는 이제 그 법고전 산책이라는 걸 통해서 은 교수님이 촛불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건가, 미래의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 국민주권론 또는 인민주권의 그 이 정치 철학적 계보, 기반 이걸 이제 정리해 주신 게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의 논의를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향후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정치사의 전통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걸 어떻게 향후에 결합시킬 건가 하는 과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고 선생님이 또 그쪽에 전공이시니까는 이제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선 서구의 전통만으로 생각해 봐도 근대의 이른바 민주공화정 체제를 만드는 인민주권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인민주권론을 주도했던 나라들이 결국에는 제국주의 국가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민족사의 과제가 전근대에 중요한 내용으로 던져졌죠. 루소나 몽테스키가 제안했던 프랑스의 공화정이 결국에는 부르주아 공화정으로서의 제국주의가 되는 토대가 됐다는 이런 모순을 우리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까지 가면은 이 정치 철학적 계보에 있어서의 제국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아까 자주의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인민주권에 있어서의 자주성의 역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선 역사는 뭐 워낙 전공이시니까는,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아까 설명했던 부분은 제가 이해했던 뭐 조선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는 또 관점과 견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예치, 법치를 얘기했을 때는 아마 전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서구의 그 이 법철학과 법제도가 우리 사회를 너무나 촘촘하게 얽어매고 있고 여기에 구속당하면서 법 이외의 영역 자체가 축소됐다. 이러면서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을 넘어서는 융통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점에 이제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엇의 예치를 융통성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는 이 정치적 법을 융통성, 넘어선 융통성. 네, 정치적 융통성이 네, 위축된 게 네, 아니냐. 이렇게 네. 되면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왔던 이런 관습법이라든가 또는 인간관계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영역이 축소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법이라는 이름 앞에서 축소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 발전을 저지시킨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예측이라 쓰는데 보통 이제 예치라 그러면 뭐 덕치, 예치 섞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특히 예치는 외교를 예부가 맡았던 것처럼 그런 국제관계를 형성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선사를 보면 조선사도 철저하게 법과 제도가 지배해 왔단 말이죠. 정조전의 경국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토지 제도를 어떻게 제도화 시켜서 개혁주를 만들 거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이후에 이제 왕권과 신권의 이런 이 균형, 긴장된 균형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도 굉장히 치밀했죠. 그래서 이러한 법과 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싸움이 조선사에 있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선사를 과연 예치로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제가 이제 하나 중요하게 화두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정조가 개혁 정치를 했고 정조가 죽은 이후에 1800년 이후에 세도 정치가 나왔단 말이죠. 세도 정치가 한 60년 됐는데 세도 정치가 정조의 개혁 정치를 완전히 이제 부셔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1801년부터 시작을 해서 밀란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이 역사에 있어서의 형태로 보면 아수라장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인민항쟁의 발전적 과정, 민중의 주체적 형성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왕조 체제로 볼 때는 반란이라든가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작동했단 말이죠. 이러한 인민항쟁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인민주권론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치적 지혜를 길어올릴 수 있는 역사적 체험이다. 이걸 어떻게 정치 철학적으로 이론화시킬 건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조 이후의 세도 정치가 말아먹은 조선의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려는 게 대원군이었고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하는데 이 왕권 강화 자체가 개혁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세도 정치를 통해서 민중을 수탈하는 이 시스템을 고치는 게 개혁이겠죠. 그게 참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조의 개혁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단 말이죠. 그거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그럼 정조 해놨던 시스템 자체가 다 그렇게 허술한 것이었는가 할 때의 모순이 드러나죠. 그러니까는 정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사실 아까 언론을 얘기했지만은 이 사관원 사원부 그리고 홍문관 그리고 정당 이 시스템을 약화시켜 버렸잖아요. 그거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조 전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공론 정치를 형성한 것보다는 그것이 분단과 당쟁과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고 그다음에 이 권한을 판사에게 넘긴다, 이 정수에게 넘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강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이에 이런 이 세력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공론 시스템 자체를 정조가 파괴해버린 결과 왜 세도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진 일종의 개혁 정치 역설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개혁 정치에 있어서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 권한을 정조 자체도 사실은 그걸 실패한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 서대 정치가 올라간 거고. 그리고 대원군의 개혁 정치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약점이 있었던 거죠. 취지는 좋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은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자면 그런 권한의 분산이라는 측면이 한편에 있지만 권한의 목적을 잘 설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분산시키는 건 못지않게 이 권한은 무엇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인가. 때로는 그래서 집중된 권한도 필요하거든요.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못한 거죠. 강화된 공수처의 권한을 또 한편으로는 견제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검찰보다 훨씬 더 집중적인 어떤 이 타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못지않게 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체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공부하고 토론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전남 광주 전남에서 하고 계시는 이 공부란 논의가 촛불 행동의 강령이 되고 방향이 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소수의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촛불 행동 자체는 학습 공동체이기도 한 거니까 이런 논의가 발전을 해서 그래서
촛불혁명의 미래적 과제를 강령적으로 정리하고 체제화시키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단순히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 과제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촛불 체제를 어떻게 고민해서 구상할 것인가 하는 은 교수님의 이러한 이 제안 또 이 시도 노력 학습 공동체의 발전 과정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짓자면은 그래서 이제 지역국회 얘기를 했는데 지역국회 이전에 사실은 우리 헌법 전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두 가지. 하나는 형태로 볼 때는 한 문장을 한 문단으로 했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폭력적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역사의 내용이 굉장히 호술하게 담겨져 있다. 보면은 3.1 그리고 임시정부 그다음에는 그 이후에 우리의 민족사적인 투쟁, 자주와 독립, 항일 투쟁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을 하면서 이게 저주의 문제, 저항권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조 때의 역성연금과 같이 천명이 사라지면 왕조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정권 교체의 저항권보다 낮은 수준의 내용이 우리 헌법에 담겨져 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연의회를 형성을 할 때에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인민주권적인 내용을 어떻게 자주와 그다음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점에서 형성해야 될 것인가? 과거 500년 동안의 조선의 정치사의 교훈을 어떻게 담아내야만 다시는 그런 것을 겪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동북아시아의 매우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유,